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오. 네. 근데 폴씨 굉장히 텐션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이번 주에 그랑프리가 없는데 이렇게 텐션이 좀 좋을 수가 있나요? 사실 둘이 연관성 없습니다. 뭐 그랑프리가 없어서 텐션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시험이 이제 몇 개 중요한 게 끝나가지고 예,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시험 때문에 좀 찡찡된 거 살짝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아무것도 끝난 게 없이 이제 모든 게 다 기다리고 있기 아,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 한 2, 3주가 이제 굉장히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바쁜 그런 주들이 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을 또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갖다 드릴까 또 고민하게 되고 네. 또 이제 그랑프리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프리뷰랑 리뷰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코너는 바로 피트스톱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이거 네이밍을 정한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대로 이거를 설명드린 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피트스톱은 그랑프리가 없는 주간마다 또는 사실 그랑프리가 있어도 가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가끔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레이스랑은 좀 무관하지만 그리드 안에 있는 이런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저희 포뮬러톡 피트스탑 코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피트스톱 한번 이슈들을 좀 다뤄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슈인데, 자,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굉장히 악몽 같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죠? 레이스 후반에 이제 키미 안토넬리 선수의 사고로 인한 세이프티카 상황, 그때 이제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전에 너무 스탑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하드 네. 타이어밖에 남은 게 없었고, 다른 선수들이 모두 소프트 타이어로 시작을 할 때 본인만 하드 타이어로 시작을 하면서 세이프티카 상황이 끝난 뒤에 리스타트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런 흔들림이 있었고, 그때 이제 4위와 5위였던 르클레르와 러셀한테 이렇게 압박을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때 르클레르까지는 그냥 뭐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베르스타펜을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었던 러셀이 베르스타펜을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페널티 위협을 느낀 레드불 측에서 러셀한테 자리를 넘겨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베르스타펜이 크게 흥분하면서 결국 러셀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레이스가 끝난 뒤 베르스타펜 선수가 10초 페널티가 주어지면서 순위가 10위까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사고 현장을 보셨으니까 폴씨도 네. 사고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때 좀 어땠습니까? 베르스타펜 선수가 좀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사실 그때 중계진의 이야기가 잠깐 스쳐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서로의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고의 통신에 뭔가 타이밍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르스타펜이나 러셀이나 사실 둘 다 이 전후 상황과 뭐 통신 상황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포지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고려해 봤을 때 막스가 약간의 좀 썽을 낸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음, 일단 저희가 이제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이 스튜어트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사고의 원인은 일단 베르스타펜 쪽에 있다는 게 정론이긴 합니다.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예. 네, 그죠?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막스가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다가 네. 브레이킹 실수라거나 아니면 어쨌든 약간 차량 제어에 실패를 하면서 고의가 아니게 좀 러셀을 들이받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온보드 카메라를 보면 러셀이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이 충돌 직전에 엑셀을 누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제3자 입장에서도 보이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쨌든 그 속도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레이킹을 하는 도중이라고 한다면 네. 속도가 갑자기 늘 리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가속하지 않죠.
그죠. 근데 온보드 카메라랑 그리고 이제 FIA 측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때 충돌 직전에 베르스타펜 선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갔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분기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분계수의 부호요. 저희가 이제 아, 고등학교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속도가 상승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거 공통 수학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을 수는 없을 그럴까요?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차량의 제어를 잃은 거에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좀 정론인 것 같고요. 네. 베르스타펜도 레이스 다음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러셀과의 충돌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사고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실수를 했다라기보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실제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관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성을 냈다, 내가.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레이스상에서는. 근데 글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설전을 벌인다던가, 네. 아니면 사실 FIA 요즘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로운 규제가 이제 팀 네. 라디오 내 욕설 규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너무 또 힘들거든. 왜냐하면 차량을 하면서 그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사실 욕설을 안 한다라는 건 사실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차량을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이렇게 조작을 한다. 사실 이거는 아무리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라도 좀 용서받기 힘든 굉장히 좀 중대한 그런 음, 포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통 충돌이 되었을 때는 5초 페널티가 나오는데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10초까지 좀 무거운 페널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고의로서의 낸 사고가 좀 그런 스포츠 매너상으로 인정되는 레이스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나스카 같은. 그런가요? 제가 나스카도 잘 보진 않아서 나스카는 좀 그렇게 고의로 사고를 내도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나스카를 저도 물론 팬이라고 할 만큼 오래 보지도 않고 잠깐 지나가다 본 정도이지만 네. 어떤 식이냐면 이제 동그란 트랙을 계속 돕니다. 그쵸. 그거는 알죠.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코너킥 때 저희가 몸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그 다 같이 비슷한 엔진 수준의 비슷한 바퀴, 비슷한 차량 크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선두를 겨루려면 서로를 좀 치고 그러니까 친다는 게 음, 앞으로 제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좀 부딪히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긴 네. 제가 약간 좀 조금만 봤었을 때도 조금 확실히 포뮬러 1보다는 조금 더 네. 그런 차량 간의 접촉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느낌이긴 했죠. 그렇죠. 근데 또 F1은 그거랑 또 종목이 다르기도 하고 그만큼 또 규정이 빡센 스포츠인 만큼 그런 충돌 과정에서 있는 그런 관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엄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카 얘기는 저희가 그만하도록 하고, 자, 네. 경기가 끝난 뒤에 FIA 측의 리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점은 심지어 맥스는 자리를 사실 주지 않았어도 됐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따로 뭐 충돌 없이 이런 거 없이요, 그냥. 그쵸? 자, 리포트에 보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러셀과 맥스의 약간의 접촉이 있었을, 그러니까 세이프티카가 끝난 뒤 바로 직후 상황을 보자면은 네. 1번 코너에서 러셀이 안쪽으로 찌르는 상황이었고, 이때 러셀이 차량의 제어에 실패하며 베르스타펜과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에 베르스타펜의 1번 코너의 공격에 실패하고 왼쪽에 우회로를 타고 돌아 3번 코너에서 러셀 앞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이때 첫 번째 접촉의 책임이 러셀에게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베르스타펜에게 추가 조치 없음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드불 팀에서 사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쫄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르스타펜은 러셀한테 자리를 양보해줄 필요가 애초에 없었는데 양보해주라고 했다가 괜히 베르스타펜의 뭐랄까요, 심기를 좀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레드불 팀의 약간 삽질이라고 봐야겠죠. 괜한 걱정을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10초 페널티를 먹은 것에 대해 이후에 네. 논쟁이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은 사실 10초가 가벼웠다고 보는 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10초가 너무 무겁다라고 보는 측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받을 만한 추돌이었다.
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네. 사고를 고의로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로 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음. 보통의 사실 차량들끼리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 휠락이 걸린다던가 네.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사실 충돌 직전에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놓고 엑셀을 밟은 거잖아. 그렇죠. 러셀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들이받아. 너 지금 들이받아. 이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를 10초 페널티가 적절했다는 의견 또는 실격까지 더 무거운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둘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아, 실격까지. 네. 일단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10초 정도면은 충분히 좀 무거운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고의라는 거에 좀 가중 처벌을 하는 걸까요? 일단 고의라는 점 때문에 원래 통상의 5초에서 10초라는 조금 페널티로 조금 더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네. 결국 10위로 떨어지면서 챔피언십 경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으니까 충분히 무거운 페널티였다는 의견이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뭐 어때 폴씨는 약간 10초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무거워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10초조차도 너무 무거운 형벌이다.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이 있었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베르스타펜은 약간 좀 악동 느낌이 있습니다. 악동 네.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 녀석 악동이네 하면서 이번 시즌을 보니 좀 안쓰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 와중에 네. 네, 왜냐면 이제 약간 좀 그죠. 챔피언에 비해서 약간 팀과 차량이 좀 못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자기의 뭔가 역량을 발휘해내는 와중에 그래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8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팀이 오히려 내 팀이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양보해라라고 하면은 저였어도 좀 썽이 나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10초가 적당했거나 아, 혹은 조금 더 가벼웠어도 인정하고 넘어갔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네. 가벼워도 됐었다는 의견에는 사실 레이싱에서 뭐 서로 이렇게 너무 조심하면서 달릴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러셀 그렇죠. 선수가 다친 것도 아니었고 이 정도면 사실 모터스포츠의 일부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뭐 차량이 전복된 것도 아니고 어디가 크게 부서진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러셀 선수는 잘 이제 레이스를 끝내서 순위권 안으로 잘 들어오기도 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고를 고의로 냈고, 심지어 저희가 옛날에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이제 스튜어드들한테 불려가서 규정 네. 위반을 한 뒤에 스튜어드들한테 불러가서 약간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말을 잘못해서 페널티를 세게 먹은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것처럼 경기 직후 충돌이 의도적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간 반성의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심판이나 혹은 뭐 FIA의 판단에서 그런 경기 외적인 뭐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나뉜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피트레인에서 과속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네. 얄짤없이 그냥 스피드 리미터로 딱 찍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스피드 리밋이 넘었어 그러면 사실 그냥 그걸로 바로 객관적인 증거로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차량들의 배틀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경기 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맥락적인 부분에 FIA에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따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이 약간 두 차량이 배틀을 하는 도중에 한 차량이 한 차량을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친다면은 네. 이게 과연 고의적으로 차량을 밀어내서 좀 의도적인 그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건지 아니면은 사실 드라이버 본인은 조금 더 제대로 된 드라이빙, 좀 더 수준 높은 드라이빙을 하려는 과정 중에서 차량의 제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경우와 네. 그래 고의적으로 내가 그런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움직인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제 FIA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 베르스타펜하고 조지 러셀 선수의 약간 처음에 이슈가 있었던 게 조지 러셀 선수가 안으로 찌르려다가
결국 이제 둘 사이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코너를 제대로 못 돌면서 바깥으로 돌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레드불 쪽에서는 우리가 약간 숏컷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내준다고 했던 건데 아, FIA 측에서 판단은 조지 러셀 선수가 의도적으로 베르스타펜을 밀어내려고 또는 이제 뭐 사고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조금 더 수준 높은 드라이빙, 좀 더 추월을 좀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차량의 조작에 조금 실패를 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바깥으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쇼컷이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자리를 돌려주지 않았어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위반들이 있지만은 특정 위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 건데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FIA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명백하게 드라이버가 어떻게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항상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뭐 FIA가 너무 막 음, 너무 이렇게 깐깐하다. 조심스럽게 군다라던가 아, 반대로는 FIA가 누구를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거나 어, 이게 뭐 사실 너무 논외로 궁금한 거긴 한데, 네. 뭐 여느 스포츠나 요즘 AI 심판 도입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F1도 이런 부분이 AI로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 제 생각에는 아마 좀 그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쵸.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고 왜냐면 고려할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AI가 사실 그런 거를 좀 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AI가 좀 이런 데서 나올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기계적인 심판이 좀 지금 많이 도입돼 있는 게 특히나 야구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 지금 요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투구의 궤적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심판이 보고 콜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는 이제 심판의 귀에 이제 AI가 판단한 거대로 이거 스트라이크다 볼이다를 하고 심판한 걸 전달하는 역할만 요즘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글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냐면 왜냐면 네. 같은 상황이 계속 경기 안에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든. 아.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 왜냐면 그냥 네모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그렇죠. 아니면 볼 이거지만 구질에 따라서. 그쵸. 하지만 포뮬러 1 같은 경우에는 한 트랙이 1년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모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에 뭐 연루되어 있는 드라이버도 다르고 차량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트랙도 다르고 사실 그죠. 그러네. 음. 애초에 이 코트가 다르네요. 그쵸. 사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도입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베르스타펜 선수는 10초 페널티를 먹어서 스페인 그랑프리를 최종 순위 10위로 끝내게 되었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네. 베르스타펜 선수의 슈퍼 라이선스에 벌점 3점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슈퍼 라이선스 벌점은 실제 경기 내에서 페널티와는 별개로 이 선수 개인의 이 드라이버 라이선스에 주어지는 벌점으로 오. F1 규정에 따라 12점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한 경기 출전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해당 벌점의 효력은 12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자, 베르스타펜의 페널티는 두 번째 충돌에서 발생하였는데 스튜어트들은 그의 충돌이 보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초 타임 페널티 이외에도 슈퍼 라이선스에 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베르스타펜 선수의 슈퍼 라이선스의 벌점이 지금 11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일전에 작년 5월까지의 네. 24년도 5월까지 레이싱 이후에도 이 지금 얻은 3점 외에 8점의 벌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미 8점이 더 있었고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11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몇 개의 레이스에서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슈퍼 라이센스 벌점을 단 1점이라도 받게 되는 순간 레드불은 베르스타펜 선수를 그랑프리 하나에서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의 벌점 일지를 보자면은 가장 오랜 시간, 그러니까 가장 지금 상단에 뭐 놓아 있는 페널티가 네. 24년 6월 30일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 있었던 랜도 노리스와의 충돌로 인한 벌점 2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6월 30일이기 때문에요. 30일. 3일이 아니라. 네, 6월 30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30일까지 베르스타펜 네. 선수가 만약에 페널티를 1점이라도 받으면 출정 정지가 한 경기 동안 부여가 되게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레드불 입장에서는 6월 30일까지 베르스타펜 선수가 더 이상의 슈퍼라이선스 벌점을 받지 않도록 이 선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살짝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네. 사실 이때 소멸되는 건 결국 2점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벌점이 네. 24년 10월 27일 멕시코 시티 그랑프리에 있었던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내면서 얻었던 네. 2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라고 하더라도 베르스타펜 선수는 결국 9점의 페널티를 안고 나머지 시즌의 대부분을 치르게 될 거고요. 아, 네. 이번에 러셀 선수와의 페널티가 지금 3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3점이 최대입니다. 슈퍼 라이선스 그 벌점은 1점부터 3점을 부여를 하는데 네. 3점이 최대입니다. 사실 3점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4분의 1 레드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만큼 사실 사고의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FIA 측에서 좀 굉장히 안 센 좋게 봤다. 벌점을 센 벌점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6월 30일에 이 2점짜리 페널티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베르스타펜 선수는 9점의 벌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후 아. 레이스에서 남은 시즌 동안 3점짜리 페널티를 하나라도 받는 순간 여전히 한 경기 출정 정지에 당할 그런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은 시즌에 베르스타펜 선수의 드라이빙에는 약간의 제한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옐로 카드를 받은 축구 선수와 같이 그 조심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랑프리가 5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6월 15일에 있는 캐나다 그랑프리와 6월 29일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두 개의 그랑프리 동안 베르스타펜 선수가 약간 몸을 사릴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다음 경기에 한 경기 밴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레드불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사실 그나마 사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베르스타펜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베르스타펜마저 만약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리저브 드라이버를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그랑프리 동안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평소에 드라이빙 스타일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베르스타펜 쪽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레드불 관계자 쪽의 인터뷰를 통하면은 네. 이런 벌점이 있다는 것이 베르스타펜의 주행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그런 드라이빙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거면은 사실 베르스타펜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죠?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데 베르스타펜은 베르스타펜이죠. 그죠. 베르스타펜 선수가 어쨌든 자신의 그런 드라이빙 스타일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다만 사실 이번에 결국 이 페널티 3점 그리고 사실 이 네. 모든 이슈가 사실 FIA 측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레드불 혼자서 약간 쫄아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선수를 앞으로 레드불이 잘 제어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레이스에서 레드불 측에서 조금 삽질을 하지 않는 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레드불 측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레드불 측의 뭔가 판단이 뭔가 오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마는 레드불도 쫄렸을 거는 사실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레드불 입장에서는 베르스타펜이 그냥 러셀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베르스타펜이 적어도 5위는 할 수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주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달렸다고 한다면은 5초 페널티가 나올 거를 예상을 했다면은 게다가 심지어 레이스 막판에 세이프티카 상황이 나와서 그 이후에 차량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5초 페널티로도 순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불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실 앞에 있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있고 그 둘을 사실 추월할 수 있는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괜히 무리해서 사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러셀 보내주고 5위를 얻는 게 굳이 나중에 5초 페널티를 받아서 정말 7위, 8위 떨어지는 것보다 팀 입장에서는 조금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런 식으로 사고를 내는 것은 결국 그들의 계산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레드불 팬으로선. 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랜스 스트롤과 관련된 에스턴 마틴 이슈입니다. 스트롤이죠.
자, 랜스 스트롤의 손목 부상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그리드 내에 들리고 있습니다. 아, 본인 이야기인가요?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네. 에스턴 마틴 측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이전에 저희가 스페인 그랑프리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손목 통증으로 인해서 스트롤 선수가 퀄리파잉까지 뛴 후에 실제 레이스 출전을 포기를 하면서 스페인 그랑프리는 총 19명의 드라이버가 달리는 레이스가 되었는데요. 네. 다다음 주에 있는 홈 그랑프리인 아, 캐나다에서 잘 뛰기 위해서 스페인을 버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 랜스 스트롤 선수의 손목 부상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캐나다에서도 심지어 못 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본인의 홈그랑프리를 준비하는 줄 알았건만 조금 더 부상이 컸군요. 그렇죠. 스트롤의 이 부상이 이제 언제 당했냐 하면은 네. 가장 처음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2023 시즌 개막 전에 랜스 스트롤 선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손목과 발목에 큰 부상을 당했고 아, 이때 손목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2023 시즌 프리테스트에도 불참하기도 했었고 네. 이후에도 약간씩 통증을 달고 뛰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발목은 사실 저희가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손목도 사실 스티어링을 위해서 손목이 아프면은 사실 굉장히 이게 힘들 것만 같은데 네. 이런 통증을 어느 정도 계속 안고 랜스 스트롤 선수가 그랑프리들을 소화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아,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전부터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좀 통증이 좀 심해졌다. 아, 그래서 해당 부상이 약간 좀 재발한 것으로 보이면서 네. 이미 스페인 그랑프리 몇 주 전부터 손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했고 랜스 스트롤 선수의 주치의는 이전의 수술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사실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약간 언론에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에스턴 마틴은 랜스 스트롤 선수가 최대한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새긴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에스턴 마틴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펠리페 자, 이름이 어려운데 네. 펠리페 드루고비치나 또는 네. 스토펠 반도른 등 리저브 드라이버 이렇게 2명이 있고요. 네. 또는 포뮬러 2에서 유망주를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마저 사실 녹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깐 일전에 어느 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언급해 주셨던 바로는 뭐 리저브 드라이버를 공개를 안 해도 일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팀들도 많다 했지만 에스턴 마틴은 이렇게 두 리저브 드라이버가 다 공개가 된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쵸. 왜냐하면은 자 에스턴 마틴의 두 드라이버는 네. 이미 포뮬러 1이 아닌 다른 레이싱 카테고리에서 충분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뮬러 1이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모터스포츠의 약간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다른 드라이빙 카테고리를 소화하는 선수들이 네. 포뮬러 1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으면서 항상 언제나 포뮬러 1을 좀 진출할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옵션이 지금 약간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펠리페 드로비치랑 반도른 이 두 리저브 드라이버 둘 다 같은 주말에 열리는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 각각 캐딜락과 푸조 팀으로 출전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그랑프리가 예정된 그 주말에 네. 이미 다른 레이싱 카테고리에서 일정이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둘 다 이 모두 인터뷰에서 만일 포뮬러 1에 뛰게 된다면 네. 르망을 포기할 생각도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일단 사실 르망 쪽 팀과의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미정인 상황이고 네. 에스턴 마틴에서 포뮬러 2에서 유망주로 키우고 있는 잭 크로포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FIA 슈퍼 라이선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FIA에서 아직 포뮬러 1 드라이버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콜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조건이 더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조건은 그냥 뭐 얼마를 내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그건 또 아니죠. 다른 규정이 있나 보네요. 모든 FIA에 소속된 모든 드라이버들은 이 라이선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밑에서 어느 정도의 이 포인트를 채워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드라이버 경력을 쌓아야지만 그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잭 크로포드 선수는 아직 포뮬러 2에서도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포뮬러 1 드라이버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딱 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턴 마틴은 현재 내부 대체 자원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좀 미정된 상황이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은 동일 엔진을 쓰는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를 빌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자, 이럴 수도 있는 게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거 윌리엄스의 드라이버로 뛰던 조지 러셀 선수가 2020년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2020년 바레인에서 열렸던 샤키르 그랑프리 때 잠시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로 옮겨서 한 그랑프리를 뛴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로 뛰고 있는 조지 러셀 선수가 그죠? 그때 당시에는 윌리엄스 드라이버였죠. 그랬나요 또? 네. 그래서 러셀 선수는 일단 메르세데스 아카데미 출신이기도 했었고 네. 윌리엄스의 입장에서도 좋은 차를 탔을 때 러셀의 페이스를 확인해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애초에 둘이 같은 엔진을 쓰는 공급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르세데스가 윌리엄스의 엔진을 공급해주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턴 마틴은 현재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팀으로부터 이런 유망주를 좀 수급을 받아서 어쨌든 포뮬러1 시트가 하나가 비는 상황인데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유망주 또는 리저브 드라이버를 한번 태워보면서 감을 좀 되찾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페이스를 테스트해본다라고 한다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메르세데스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발테리 보타스 선수입니다. 발테리 보타스 선수요. 자, 발테리 보타스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아직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네. 차기 캐딜락 시트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는 등 올해 이후에 포뮬러1 커리어가 약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만일 발테리 보타스가 이번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의 대타로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2026년 복귀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발테리 보타스 선수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죠?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자우버 팀에서 풀타임 드라이버로 뛰었었고요. 근데 이제 자우버 팀에서 포뮬러2 챔피언인 보톨레토 선수를 올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시트를 좀 잃어버리게 됐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메르세데스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들어가 있었고 그렇다고 단순히 이 선수가 그냥 이런 약팀만 전전하는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좀 안 좋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옛날에 루이스 해밀턴 전성기 시절 루이스 해밀턴 선수 옆을 차지하던 선수가 바로 발테리 보타스 선수입니다. 메르세데스에서요? 그죠? 그래서 발테리 보타스 선수도 굉장히 그랑프리 우승도 몇 번 해봤고요. 확실히 어느 정도 실력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경험이 확실히 보장된 그런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익숙했군요. 맞습니다. 보타스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캐딜락에서 시트를 얻기를 희망하는 듯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에서 자신은 여러 팀에서 뛰었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충분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8월쯤에는 내년 계획을 확정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마치 약간 캐딜락과의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듯한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딜락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팀의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은 팀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며 규정이 바뀌는 해에 합류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약간 자기 PR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캐딜락 입장에서는 네. 좀 경험적인 드라이버를 데려갈 거면 내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고 네. 실제로 지금 캐딜락 팀에 이제 그 옵션으로 거론되는 선수들 중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발테리 보타스 선수를 뛰어넘을 만한 선수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죠. 일단 지금 당장 캐딜락 쪽에서 살짝 이제 언급이 되는 거는 일단 적어도 이제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 작년까지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로 뛰었던 체코 페레즈 선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네. 근데 아마 일단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캐딜락 입장에서는 아마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 페레즈 선수를 동시에 가져가는 선택은 살짝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조금 들긴 합니다. 페레즈 선수는 어떻게 전적을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선수죠? 페레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레드불에서 좀 일단 확실히 최근에 포뮬러1을 보신 분들은 레드불의 이제 세컨드 드라이버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으실 테고 사실 맥스 베르스타펜의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페레즈 선수는 이제 그 옆에서 꾸준히 베르스타펜을 잘 호위하고 베르스타펜이 1위를 할 때 본인은 2위를 하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주면서 굉장히 괜찮은 세컨드 드라이버로 남았었다가 작년 시즌 중순에 갑자기 이제 성적 하락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네. 팀의 중간에서 방출이 됐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야박합니다. 팬분들이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 윌리엄스 소속이었던 조지 러셀 선수가 메르세데스로 넘어가서 뛰었던 2020년 샤키르 그랑프리가 바로 페레즈 선수의 자신의 그랑프리 첫 우승을 일궈냈던 레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승 경험도 있고 이 선수도 어쨌든 포뮬러 1에서 잔뼈가 꽤나 굵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 페레즈 선수는 약간 캐릭터가 겹친다. 아하. 그러니까 둘이 경험 많고 이건 오케이라고 한다 치지만은 네. 글쎄요. 뭐 캐딜락 쪽에서 어떻게 좀 원하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캐릭터가 겹치는 이 두 선수를 데려가기보다는 예를 들어 한 시트 정도는 조금 유망주로 놓고 싶지 않을까. 게다가 캐딜락의 지금 약간 아이덴티티가 약간 아메리칸 팀이거든요. 네, 그렇죠. 캐딜락이 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미국 팀 아닌가요? 하스도 지금 굳이 따지자면 하스 자체가 이제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어쨌든 하스는 차량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가장 캐딜락이 그리드에 들어온다면 가장 미국적인 팀이 될 수는 있겠죠. 색깔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친다면 뭐 유망주 그마저도 좀 미국인 유망주를 좀 팀에서 키우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 페레즈 선수 이 사이에서 캐딜락은 약간의 이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거론되는 선수로는 작년까지 자우버에서 뛰었던 저우관위 선수. 중국인 그리드에 몇 안 되는 아시안인데 지금은 이제 페라리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들어가 있고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선수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한 여름쯤은 돼야지 조금 더 이것들이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초인 와중에 아직 7개월 정도 남았죠. 맞습니다. 내년이 되기까지. 자 캐딜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캐딜락 이야기를 마저 이제 세 번째로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딜락이 점점 팀의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데 최근 첫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인 타미 힐피겨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계약을 통해 확실히 캐딜락은 올 아메리칸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잡으려는 의지가 좀 명확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런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페라리 같은 경우 지금 퓨마랑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 아디다스랑 지금 파트너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대나 아니면 강남 아디다스에 가보면 이 메르세데스 레이싱 그 유니폼을 지금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가격이 정말 비싸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곳을 막 돌아다니진 않는 스타일이라 얼마쯤이면 정말 비싸다는 판정을 받는 거죠? 일단 제가 야구를 꽤나 좀 오래 응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꽤나 사실 야구도 정말 유니폼으로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KBO 구단들의 어센틱 유니폼 가격이 한 15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도 이제 그건 야구 유니폼이라고 치지만 이제 이 메르세데스 이 키트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팔티가 한 15, 16 정도 하고요. 후드티가 한 20만 원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유니폼을 벗어난 정말 로고만 박혀 있는 그 반팔과 근데 후드티요? 그냥 로고만 박혀 있다기보다는 꽤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기능성 티예요. 그리고 약간 다양한 스폰서들이랑 이런 패치들이 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팔 티 하나에 이제 15만 원, 16만 원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고 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봐도 좋으실 것 같은 게 지금 홍대 아디다스에 가보시면은 키미 안토넬리의 헬멧이 그 1대1 실물 모형으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명동 아디다스에 가보시면은 조지 러셀 선수의 이제 그 헬멧이 지금 1대1 모형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둘 다 보고 왔는데 확실히 그 저희가 항상 화면에서 보던 그 조지 러셀 선수의 정말 그 시퍼런 그 하늘색 요런 그 헬멧과 그리고 네. 안토넬리 선수의 약간 이탈리안 느낌이 나는 흰색 바탕에 뭐 초록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색으로 배색이 좀 들어간 그 헬멧이 둘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굉장히 예쁩니다. 보러 갈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 바랍니다. 네, 아마 사실 저희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그걸 보러 가서 둘 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었거든요. 네, 하나 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 달쯤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또 그런 국내에 있는 그런 약간 이슈들도 가끔씩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고, 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처럼 피트 크루들이 입는 옷이라던가 캐딜락의 레이싱 슈트, 유니폼 이런 데에 타미 힐피거가 제작을 해서 타미 힐피거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미 옷 잘 만듭니다. 사실 네. 좀 사적인 감정이지만, 네, 음. 네, 옷 이쁘게 만듭니다. 타미 힐피거는 1990년대부터 포뮬러 1 팀을 후원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네, 메르세데스와의 파트너였는데 네, 2025 시즌에 메르세데스가 아디다스로 파트너십을 바꾸면서 끝났던 게 바로 그 타미 힐피거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타미 힐피겨가 메르세데스의 파트너였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캐딜락에서 타미 힐피겨 유니폼을 찾아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캐딜락의 가장 현대적인 그 로고 있잖아요. 네, 뭐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확대하면 살짝 타미 로고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로고요? 그 캐딜락 그 자동차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 약간 네. 네모네모하고 약간 빨간색하고 하얀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확대하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미 힐피겨가 어쨌든 포뮬러 1과의 계속되는 커넥션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자, 이번 6월에 사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되는 포뮬러 1 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팀인 APX 포뮬러 1 레이싱 팀의 네. 공식 후원사도 역시나 타미 힐피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실제로 영화 안에 나오는 가상의 팀에 있는 그 선수들과 그리고 피트 크루들이 입는 옷이 바로 타미 힐피겨 그런 옷들을 아마 입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저희가 사실 영화 개봉도 사실 별로 이제 앞으로 곧 납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그렇습니다. 드릴 것도 같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다른 이슈들이 많고 영화 개봉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이슈 정리 방송을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잠깐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준씨 이거 뭐 같이 보셔야죠. 그죠? 딱 이거 개봉 시즌이 저희가 딱 그 종강 종강하고 시즌이죠. 거의 직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포뮬러 1이 거의 뭐 한국 대학생들의 이런 일정을 고려하고 이 시기에 이제 개봉을 하는 거는 아닐 테지만은, 네. 자, 그랬든 우연히도. 어쨌든 이때 굉장히 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싶고, 그때 저희가 또 한번 보고 와서 특별 방송 또 한번 해야겠죠. 그러니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 있었고, 저희는 아마 이제 저희가 다음 주는 아니죠. 저희가 이거가 나가고 한 며칠 후쯤에 저희가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캐나다 그랑프리 프리뷰를 한번 또 녹음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캐나다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는 또 그랑프리 리뷰로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6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